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의 개념과 사회복지 발달에 관한 이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사회복지와 사회복지 발달에 관한 이론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호학과 김희진 교수입니다. 어느덧 이번 학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에 대해서 학습해 볼까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살펴본 다음 사회복지의 발달에 관한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사회복지는 왜 필요한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결혼해서 4인 가족을 꾸리며 사는 택배기사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먹고 살기가 굉장히 빠듯합니다. 그의 아내도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식당 일을 나갑니다. 하지만 노후를 좀 더 안정적이게 보낼 생각에 생활에 여유가 없고 매일매일 힘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들이 능력이 모자라거나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날 취업해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은 비록 소득의 격차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처지에서 비슷한 문제들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많은 개인의 불안정한 삶에 사회적 공동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게요. 복지의 사전적인 의미는 행복한 삶입니다. 영어로 복지는 웰페어라고 하는데 만족스럽고 편안함을 의미하는 웰이라는 단어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페어의 합성어로 즉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상태 또는 건강하고 편안한 상태를 복지라고 하는 것이죠. 복지라고 하는 것은 삶의 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개선시킴으로써 인간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이나 가족이 자신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거나 개선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을 개인복지라고 하고, 반면에 개인이나 가족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유지해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나 국가가 이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복지를 사회복지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는 개인들의 삶의 불안정에 대한 집합적, 공동체적 대응이며 적극적인 연대주의의 접근을 포함하게 됩니다. 연대는 어떤 개인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 사람이 함께 이 문제에 대처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가치나 행동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합적이고 공동체적인 대처로서의 연대는 시장의 이윤 논리를 통해 조직될 수도 있고, 공동체적 협력 논리를 통해서 공공기관이나 사적 결사체와 같은 공동체에 의해서 집합적으로 조직될 수가 있습니다. 즉, 연대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도 제도화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체적인 연대의 중요한 주체로서 국가가 있는데요. 국가는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이나 공공보험료를 기금으로 형성해서 국민들이 생활상의 다양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공적인 지원을 해준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제도라 하는 것은 그 안에 연대의 이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민간 단체들도 빈곤층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도움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연대의 이념의 기초에서 서비스들을 민간 단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연대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념으로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가 개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때 삶의 질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본이 되는 것은 물질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것은 일정한 소득이고, 일정한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노동할 수 있는 기회, 즉 일자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자리, 경제적인 안정은 사회복지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것만으로 인간의 행복한 삶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의 충족과 동시에 안정적인 삶,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개인들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충족해야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안정적인 사회복지를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와 유사한 의미로 사회보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보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신체적인 안정과 심리적인 안정이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사회보장은 이러한 상태를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보장이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안정을 중요시한다면 사회복지는 의료, 주택,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삶의 질 제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은 용어의 내용도 약간 차이가 있지만 사용되는 데서도 미묘한 차이를 보입니다. 사회보장은 국가에 의해서 제공되는 사회복지를 의미하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는 반면에 사회복지는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복지, 민간복지와 같은 사적인 사회복지도 포함하는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의 세 가지 제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대부분의 나라는 사회복지를 공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복지제도를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 역할은 국가 안에 있는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복지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또는 사회보장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방식의 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공구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 모두에게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인 빈곤층에게 국가가 직접 금전적이고 물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사회보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국민 또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공적으로 제공하는 예방적인 차원의 보험제도로서 여기에는 국가가 모든 사람들을 포괄한다는 의미에서 보편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강제로 집행한다는 의미에서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건강보험이 대표적인 사회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부분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굉장히 포괄적인 것들을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 사회복지의 정책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일자리 제공, 일자리 제공에 필요한 경제 성장을 추구하지만 경제 성장이 곧 모든 개인에게 일자리와 소득 향상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반면에 자본주의 경제 성장이 반드시 일자리 증대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는 일자리의 감소를 낳기도 하고 소득의 양극화에 따라서 빈곤층을 확대 재생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 대중에게 일자리와 소득 향상을 제공하려면 일자리 나누기와 일자리 창출, 소득 재분배를 위한 다양한 사회 정책이 필수적입니다. 시장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누가 누구에게 어떤 영역에서 어떤 수준으로 사회복지를 제공할 것인가 라는 점은 경제 성장을 이룬다고 해서 저절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들을 정할 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논쟁과 논의를 거쳐서 합의를 통해서 정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그렇게 정해왔고 그 결과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제도라고 하는 것은 좌파와 우파 간의 정치적 대결과 타협의 정치 구조 속에서 노동자 계급이 조직화하고 이 조직화된 노동자 계급이 좌파 정당에 대한 집단적 지지를 통해서 계급 정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착되어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 대립 속에서 우파 정당은 자본가 계급을 비롯한 부유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반면에 좌파 정당은 노동자 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이들을 위해서 사회복지제도를 정착시켜온 역사적인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반면 미국은 경제는 많이 성장했지만 냉전 체제 속에서 좌파의 이념과 노동조합을 강도 높게 탄압하면서 계급 정치가 발달되지 못했고 그 결과 미국은 유럽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복지 제도를 여전히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할 수준의 사회복지 제도라 하는 것은 노동자 계급의 연대를 통해서 이들이 요구하는 것을 현실 정치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좌파 정당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발달에 관한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민자격 진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셜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이론을 발전시켰는데요. 마셜은 서양에서 사회복지가 발달되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시민자격, 영어로는 시티즌십이 확대되어 온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마셜에 따르면 시민자격은 세 가지 요소, 즉 세 가지 권리로 구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시민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민권은 개인의 자유를 위해 필수적인 권리들, 즉 신체의 자유, 언론, 사상, 신념의 자유, 재산을 소유하고 합법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재산과 관련된 권리, 그리고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치권이 있습니다. 정치적 권위가 부여된 기구 구성원으로서 또는 그 기구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자로서 정치적 권력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권이 있는데요. 사회권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 복지나 보장의 권리로부터 사회적 유산을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최대한 공유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한 사회의 지배적인 기준에 따라서 문명화된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권리에 이르는 전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에서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인 가치, 교육의 가치, 재산의 가치 등 모든 것들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사회권이라고 부릅니다. 마셜은 시민권이 역사적으로 먼저 이루어지고 제도화되었고, 다음으로 정치권이, 마지막으로 사회권이 제도적으로 지금 보장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마샬이 주목했던 점은 이렇게 시민 자격이 점점 확장되고 발전되는 것은 자본주의 발달과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마셜은 시민으로서의 평등한 지위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물질적인 보수의 불평등은 양립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권리 보장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데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서 물질적 보수의 불평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셜은 물질적 보수의 불평등을 시민의 평등한 지위로 충분히 보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즉,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불평등의 문제를 시민권, 사회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시민 자격의 발달을 진화적 과정으로 묘사하는 마셜의 이론은 장기적인 역사적 경향을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계급투쟁의 측면에서 본다면 다른 의견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독일의 경우 시민권, 정치권, 사회권이 순서대로 보장됐던 것이 아니라 사회권이 먼저 보장되고 그 다음에 시민권, 정치권이 형성되었던 역사적인 과정을 겪어왔는데요.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은 사회권이 먼저 보장되는데 시민권과 정치권은 계속 제한이 되어 있던 경우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 자격의 발달을 진화적 단계로 이해하는 것은 유럽 중심적인 사고라고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공업주의 수렴 이론이 있습니다. 시민 자격 진화 이론이 사회복지의 발달을 정치적 진화 과정으로 보려고 했다면 공업주의 수렴 이론은 사회복지 제도의 형성에 있어서 공업화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커라고 하는 학자는 자본주의 사회나 사회주의 사회나 모두 정치적인 형태는 다르지만 공업주의라고 하는 공통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업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사회복지, 사회유형도 둘 다 비슷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역사적으로 보면 공업화는 노동력의 성격을 변화시켜서 노동자가 훨씬 더 사회의 중심적인 집단 세력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공업화와 공업화에 따른 도시화는 주택, 보건, 환경 등의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양산시켰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나 공업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똑같은 사회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본 것이죠. 공업주의 수렴 이론에 따르면 공업화는 사회적 수요에 맞게 복지제도가 발달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창출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공업화는 자본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나 똑같은 문제들을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제도 역시 비슷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초기 단계에서는 공업화를 추진하는 지배 집단의 성격에 따라서 복지제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보았는데요. 공업사회가 고도로 발전하게 되면 공통된 제도적 유형이 발생할 것이고 이것을
다원주의적 공업주의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급투쟁 이론이 있습니다. 선진국의 사회복지 발달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민주주의가 발전함에 따라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간의 갈등과 타협이 일어나는 정치적 지형의 차이가 사회복지 체계의 다양성을 만들어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마르크스 계급투쟁 이론은 나라마다 서로 다른 유형의 사회복지 제도를 갖고 있는 이유는 계급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마다 각각 다르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적 조건의 차이에 따라 각 나라마다 다른 유형의 사회복지 제도가 발전됐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사회복지 제도가 사회적으로 선택되었던 과정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계급이나 집단, 이들이 지닌 가치와 이데올로기들 간의 정치적 갈등과 타협의 성격,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한쪽에서는 자본가 계급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노동자 계급이 있는데 이들 둘 사이의 갈등과 협상의 결과로서 사회복지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사회복지 제도는 계급투쟁의 과정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계급투쟁 이론은 사회복지 발달이 단순히 시민 자격의 진화 또는 공업적 수렴의 단선적인 결과가 아니라 사회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 운동, 그리고 이에 대한 국가 대항의 복합적인 산물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노동자 계급의 이익 실현을 위해서 계급투쟁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에 수정을 가해온 결과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즉,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노동자들을 계속 저임금으로 착취하고자 하는 반면에 노동자들은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를 계속 국가에 요구해왔고, 국가는 두 계급 사이의 갈등과 충돌을 중재시키고 합의시키는 과정 중에 사회복지제도를 만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사회마다 계급투쟁의 역사가 달랐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사회복지제도가 만들어졌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발전된 사회복지제도는 다시 계급투쟁의 사회적 조건에 변화를 낳게 됩니다. 즉, 어떤 사회복지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각 국가의 정치적인 상황은 또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국가에서 계급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선거 정치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급 정치의 성공 여부는 어떻게 시민 개인들을 계급으로서 집합적으로 조직화하고 집합적인 정치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가에 달렸습니다. 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계급적 이득을 생각하고 거기에 의해서 정치적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회복지제도의 유형과 수준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정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 발달에 중요하다라고 계급투쟁 이론에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각 국가 간의 사회 계급 투쟁의 역사라던가 사회복지의 역사를 보면 노조 조직률이 높을수록 노동자 계급의 통일성은 높아지고, 이것은 좌파 정당에 대한 높은 지지도로 이어지면서 복지국가가 훨씬 더 발전되고, 반면에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우파 정권이 훨씬 더 강력하고 이들의 요구가 정책에 훨씬 더 많이 반영된다면 사회복지의 수준은 훨씬 더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 구조와 선거 제도에 따른 좌파 정당과 우파 정당 간의 정치적 세력 구도,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집권해서 복지 정책 등 친노동자적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의 경우 1970년대에 90%에 가까운 노조 조직률을 보여왔는데요.
노조와 좌파 정당인 사회민주당 사이의 강한 연대를 통해서 계급 정치를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강력한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프랑스는 노조 조직률 자체가 매우 낮고 노동조합이 정당 지지 성향에 따라서 분열되어 있어서 계급 정치의 조건이 매우 취약했기 때문에 북유럽보다는 약한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사회복지 제도는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잘 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초기 복지 국가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노동자 계급의 저항을 누그러뜨리거나 혹은 포섭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습니다. 이런 전략 덕분에 복지국가 안에서는 국가, 자본, 노동의 3자 협약을 통한 계급 타협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조합주의적 계급 타협이라고 부릅니다. 조합주의적 계급 타협을 통해서 국가 복지의 강화가 이루어지면서 복지 국가 체제가 안정화될 수 있었던 것이죠. 즉, 자본주의가 발전되면서 만들어지는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동자 계급이 단결했고, 이런 연대의 근거에서 좌파 정당이 민주주의 정치 체제 하에서 사회복지 제도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에스핑 안데르센이라는 학자는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사회주의 복지 국가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사회에서 노동자 계급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인 정치 노선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성공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진적인 학자는 성공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가 기본적으로 만들어내는 불평등의 문제는 해소를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복지제도라고 하는 것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풍요로웠던 시대에는 계급 타협이 이루어졌지만 1970년대 중반 이후에 자본주의 경제 체제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서 그것에 의해서 국가의 재정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서 사회민주주의 체제는 크게 동요하게 되었고, 그 결과 복지제도 역시 계속 후퇴하거나 축소되었습니다. 자본과 금융의 세계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한 많은 불평등의 문제를 현재의 사회복지 체제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의 의미와 역사적으로 사회복지가 발달되어 온 과정 및 이론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회복지의 유형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